2025년 11월 14일 금요일, 시장이 온통 팔았네요. 오늘 저희는 그냥 코스피가 몇 포인트 빠졌다 이런 숫자만 읊는 게 아니고요. 이 엄청난 하락 뒤에 숨어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다들 검은 금요일이라고 부르던데 대체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오늘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이번 폭락은 그냥 악재 하나 때문이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건 이 모든 혼란의 시작이 일본의 한 부품 회사였다는 점입니다. 키옥시아라는 낸드 플래시 기업 실적 하나가 이게 태평양을 건너서 엔비디아를 흔들고 그 여파로 오늘 서울에서만 시가총액 131조 원이 사라진 거죠. 와, 131조 원이요. 네, 시장이 얼마나 촘촘하고 또 무섭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뭐랄까 완벽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네요. 그럼 오늘 그 연결고리를 저희가 한번 하나씩 따라가 보죠. 폭락의 진짜 원인부터 또 이런 혼란 속에서 오히려 기회를 찾는 움직임까지 자료들 속에 숨어있는 시장의 진짜 움직임을 함께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충격적인 숫자부터 시작해야겠죠? 코스피가 오늘 하루에만 159포인트, 그러니까 3.81%나 폭락해서 4011선으로 마감했어요. 시가총액 131조 원.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그냥 증발한 건데요. 이 폭락의 배경에 그 삼중 악재가 있었다고요? 맞아요. 세 가지 충격이 거의 동시에 시장을 덮쳤다고 봐야 해요. 첫째가 방금 말씀드린 AI 거품론의 재점화입니다. 아, 키옥시아. 네, 일본 키옥시아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안 좋게 나오면서 AI 산업 생각보다 빨리 성장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이 확 퍼졌어요. 이 소식 하나에 간밤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 AMD 이런 기술주들이 우수수 무너졌고요. 그 불똥이 반도체 비중이 절대적인 한국 증시로 그대로 튄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두 번째 악재는 미국의 금리 문제인가요? 근데 연준 인사들 발언이야 뭐 늘 있던 것 아닌가요? 왜 유독 이번에는 시장이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한 거죠?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그렇게 높았었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맞습니다.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 늘 있었죠. 하지만 시장은 12월 금리 인하를 거의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그 확률이 80, 90%에 육박했는데 연준의 핵심 인사들이 연달아서 인하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찬물을 끼얹으니까 그 확률이 50% 수준까지 그냥 뚝 떨어진 거예요. 잔뜩 기대하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은 셈이니 투자자들 입장에선 일단 팔고 보자는 심리가 강해질 수밖에 없었죠. 아하,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다 이 말이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악재가 바로 환율 불안이었겠네요. 네, 원달러 환율이 하루에만 20원 넘게 널뛰기를 하면서 불안 심리에 그냥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세 가지 악재가 한꺼번에 터지니까 시장이 버텨낼 재간이 없었던 거죠.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정말 무섭게 팔아치웠어요. 자료를 보니까 정말 놀라운데요. 외국인이 오늘 하루에만 2조 4천억 원을 순매도했는데 이게 4년 3개월 만에 최대 규모라고요? 그리고 그 물량이 대부분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집중됐고요. SK하이닉스가 무려 8.5%, 삼성전자는 5.45%나 빠졌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타나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그렇게 던진 엄청난 물량을 개인이 3조 2천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받아냈다는 거예요. 3조 2천억 원이요? 개인이요? 네, 사천선을 어떻게든 지켜내려는 움직임이었죠. 한편에서는 또 JP모건이나 시티그룹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이제 시작이고 2026년까지 이어진다 이러면서 코스피 목표치를 5,500까지 올리는 보고서를 내고 있고요. 와, 단기적인 공포랑 장기적인 낙관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아주 기이한 풍경입니다. 외국인이 그렇게 던지는데 그걸 개인이 다 받았다. 이걸 동학개미운동 시즌2라고 봐야 할지 아니면 좀 무모해 보이는 건지. 아무튼 이 삼중악재 중 하나로 환율을 꼽아주셨는데 그쪽은 정말 롤러코스터였다고요. 당국이 직접 개입한 정황까지 있다면서요? 네, 외환 시장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475원 근처까지 치솟았다가 순식간에 1,450원대로 급락했거든요. 이건 정상적인 흐름이 아니죠. 구윤철 부총리가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력하게 구두 개입을 했고 동시에 외환 보유고를 사용해서 달러를 파는 실개입, 그러니까 스무딩 오퍼레이션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자료에서 더 눈에 띄는 건 당국이 국민연금을 환율 안정카드로 언급했다는 점이에요. 국민의 노후 자금을 환율을 방어에 쓴다. 이건가요?
이게 무슨 의미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하려면 당연히 달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외환시장에서 직접 달러를 사들이는데 이러면 달러 수요가 늘어서 환율이 더 오르겠죠. 이걸 막기 위해서 국민연금이 시장에서 달러를 사지 말고 한국은행하고 외환 스와프 계약을 맺어서 달러를 빌려 쓰게 하겠다는 겁니다. 시장의 달러 수요를 인위적으로 줄여서 환율 급등을 막겠다는 거죠. 듣고 보니 묘수 같기도 한데 한편으로 좀 찜찜하네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겁니다. 이건 국민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연기금의 최우선 목표가 수익률 극대화인가 아니면 국가 경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인가라는 아주 근본적인 딜레마를 건드리는 문제거든요. 전통적인 시장만 흔들린 게 아니었군요. 가상자산 시장도 오늘 크게 휘청했는데 이게 단순히 주식 시장을 따라 움직인 것 이상으로 더 위험한 뇌관이 숨어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바로 디지털 자산 비축 DAT 기업들의 위기입니다. 이 기업들은 일종의 코인 금고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에 대량으로 사들여서 그걸 반보로 기업 가치를 평가받는 곳들이죠.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금고 안에 든 코인보다 금고 자체를 더 싸게 평가하는 좀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금고가 망할 거라고 보는 거군요. 그렇죠. 자료에 나온 MNAV라는 지표가 핵심인데요. 기업의 시가총액을 보유한 코인의 순자산 가치로 나눈 값인데 이게 1 아래로 떨어지면 주식이 보유 코인보다도 싸게 거래된다는 의미거든요. 아하. 정확합니다. 미국의 마이크로스트래티지 MSTR이나 일본의 메타플래넷 같은 대표적인 DAT 기업들의 MNAV가 이미 1 아래로 떨어졌어요. 문제는 이렇게 되면 자금 조달길이 막힌다는 겁니다.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그걸로 코인을 사 모으던 기존의 성장 전략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심지어 일부 기업은 버티다 못해서 보유하던 이더리움을 팔아서 자사주를 사들이는 말 그대로 고육지채까지 쓰고 있어요. 그럼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보유 코인을 시장에 던지는 상황이겠네요. 그게 바로 저희가 주목하는 뇌관입니다. 만약 이 기업 중 한두 곳이라도 자금난 때문에 보유 코인을 대량 매도하기 시작하면 가상자산 시장 전체의 연쇄 폭락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코인 가격 하락보다 훨씬 구조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셈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분위기를 좀 바꿔보죠. 이렇게 시장 전체가 공포에 떨고 있었지만 모든 분야가 하락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혼돈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움직임도 뚜렷했는데요. AI 관련주가 폭락하는 와중에 AI 시대의 진짜 숨은 수혜주를 찾는 시각이 흥미로웠어요. 네, 이제는 AI 반도체 같은 직접적인 기술주가 아니라 AI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에너지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말 그대로 전기 먹는 하마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전력 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대규모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 기업, 예를 들어 미국의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같은 곳이 새로운 수혜주로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AI 칩을 만드는 회사보다 그 칩을 돌릴 전기를 만드는 회사를 주목하라는 거군요. 굉장히 역발상적이네요. 전력뿐만이 아니겠죠? 데이터가 오가는 길, 즉 통신망도 중요할 테고요. 바로 그겁니다. 두 번째가 통신 장비예요. AI의 머리가 반도체라면 신경계는 통신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앞으로 자율주행차나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고도화된 AI 서비스가 상용화되면 데이터 트래픽은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게 폭증할 겁니다. 그 신경계 비유가 와닿네요. 그런데 노키아 같은 전통적인 기업이 지금의 AI 데이터 폭증을 감당할 기술적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새로운 기회에 대한 기대감 수준일까요? 아직은 기대감이 더 큰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시장은 항상 가능성에 먼저 투자하죠. 기존 통신장비 기업들이 AI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고성능 장비를 내놓는다면 제2의 전성기를 맞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정말 모든 게 연결되네요. 반도체에서 시작된 AI 논란이 원자력 발전소의 가치를 높이더니 이번에 지정학적 위기가 노르웨이의 윤리 투자 구준까지 바꾸려 하고 있다고요. 네, 무려 1조 8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500조 원을 굴리는 세계 최대 국부펀드, 노르웨이 국부펀드 이야기입니다.
이 펀드는 그동안 핵무기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는 아주 엄격한 윤리 규정을 지켜왔어요. 그래서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 같은 핵심 방산주에는 투자를 못했죠. 그런데 최근 방산주 수익률이 워낙 좋고 또 유럽의 안보 환경이 급변하면서 이 규정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 큰 손해 투자가 허용되면 비슷한 윤리 규정을 가진 다른 대형 연기금들도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런 글로벌 흐름 때문인지 오늘 한국 증시 폭락장 속에서도 조선, 방산주는 한미협상 결과 발표에 힘입어 오히려 강세를 보였죠. 자, 마지막으로요. 이 모든 혼란의 시작이었던 금리 문제를 다시 짚어보죠. 금리에 대한 공포가 서울 도심 오피스 시장에는 좀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요? 네, 이것도 아주 흥미로운 역발상적 분석이에요. 그동안 시장에서는 2027년, 28년에 서울 도심의 오피스 공급이 집중돼서 공급 폭탄이 터질 거라는 우려가 컸어요. 그런데 최근 금리 상승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시장 경색 때문에 개별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지연되면서 실제 공급 시점이 2029년 이후로 미뤄지고 있어요. 아, 오히려 미뤄지는군요. 그칠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럼 공급 폭탄 우려가 오히려 기회로 바뀌는 셈이네요. 그렇죠. 적어도 2028년까지는 낮은 공실률과 꾸준한 임대료 상승세가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공포가 어떤 분야에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는 재미있는 사례죠. 오늘 시장을 돌아보니 일본의 한 반도체 기업 실적이 뉴욕 증시를 거쳐 코스피를 뒤흔들고 또 그 배경에 있는 AI 열풍은 엉뚱하게 원자력 발전소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정말 모든 것이 촘촘하게 연결된 하루였습니다. 맞아요. 오늘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그 연결성과 이면이었던 것 같아요. 시장의 공포 이면에는 사천선을 지키려는 개인 투자자들의 방어 심리가 있었고 외환 당국의 개입 이면에는 연기금의 역할이라는 딜레마가 숨어 있었죠. 또 화려한 가상자산 시장의 이면에는 DAT 기업들의 구조적 위기라는 시한폭탄이 자리하고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당신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장의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공포가 어떻게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는지 봤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JP모건은 코스피 5,500을 외치는데 개인은 공포에 팔고 외국인은 던지는데 개인은 사천선을 지키려 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정보와 감정의 불균형 속에서 당신의 투자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연결된 세상의 흐름을 읽는 거시적 안목일까요? 아니면 모두가 공포에 빠졌을 때 용기를 내는 역발상적 배짱일까요? 당신은 어디에 더 무게를 두시겠습니까?